반갑습니다. 가명정보 디지털 혁신과 주요 사례를 발표를 맡은 데이터 특위 보호활용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이제 발표하시는 거 쭉 들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가명정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이제 국내 작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입이 되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좀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가명정보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컨퍼런스도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죠.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따라서 뭐 AI, 빅데이터, IoT, 결국은 새로운 기술들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혁신하게 될 텐데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또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인정보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오남용되거나 침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사항 또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결합되고 또 활용되고 복합적으로 분석되는 과정에서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법제도상에 다양한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수많은 이제 고민의 결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운 균형점으로서 안전한 기반 하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를 좀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크게 보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개인정보 중에 크게 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인 개인 식별 가능 정보가 있고요. 그 아래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명정보의 정의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이제 개념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가명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익명정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왔고요. 시간, 비술,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것을 저희가 익명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도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크게 보면은 개인정보가 있고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있겠죠. 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활용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 가명정보가 되고요. 이렇게 가명 처리가 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 세 가지 목적으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을 하거나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개인정보로 돌아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하는 이 상황이 가명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를 하면 익명정보가 될 것인데요. 익명정보가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시이고요. 사실 아직 이제 현장에서는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연락처, 몸무게, 키,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서 개인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 위쪽에 있는 것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정보를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가명 처리를 하면 이 두 번째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라운딩도 하고 삭제도 하고 범주화도 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가명 처리를 했지만, 창원시 마산구라는 정보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직업 정보가 결합이 되면 이 두 개 정보만 있다 하더라도 창원시 마산구의 국회의원 누군지 이제 알아보기 쉽게 되는 것이죠. 가명 처리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이제 가명 처리 예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런 국회의원과 같은 아주 특이한 직업, 특이치를 추가 조치를 함으로써 날려버림으로써 또는 기타 직업군으로 이제 묶음으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태가 이제 가명 정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면요. 보통 이런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세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가이드라인을 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복잡한 환경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이드라인을 줘서 주소는 어디까지 뭉개야 되라고 주면 그보다 더 세밀한 분석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또 하나가 지금처럼 맥락에 따라서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가명정보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활용도와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이러한 가명 정보를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왜냐하면 이런 가명 정보도 원본 정보와 결합이 되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조차 없앤 것이 익명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가명 처리, 익명 처리에 대한 기술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ISO IC 20889라는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에 있는 표준도 이제 읽어보시면 이 다양한 기술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세요라고 되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가명 처리, 익명 처리 좀 개념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123의 101동 1003호라고 하면 주소가 되죠. 근데 이 주소에 사람이 한 명만 삽니다. 그러면 거의 식별 정보에 이제 가깝게 돼요. 근데 여러 명이 살게 되면 식별 가능 정보가 되겠죠. 이 정보들을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점점 뭉개지게 됩니다. 뭉개지는 대신에 데이터의 유틸리티라고 하는 활용도는 떨어지게 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성북구 또는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상권 분석을 하려면 도로명 주소까지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도로명 주소까지 남아 있게 되면 식별성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왼쪽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 가능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겹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겹치는 영역.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정보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식별 가능 정보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가명 정보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가명 처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우리가 조구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듯이 선택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명 정보를 우리가 대학교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면 대학교는 우리 회사보다 보안 수준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학생들 중에 일부가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그 연구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걔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뭉개서 주게 되겠죠. 반면에 우리 회사 내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인터넷도 끊고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으로 지정을 하고 기계 학습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질의 가명 처리 수준을 조금 낮춰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가명 정보 제도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가명 처리 절차를 4단계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사전 준비,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활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명 처리 단계에서 보시면 위험도 측정이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의 목적에 맞는 수준에서 그 리스크를 보고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 처리를 하고 리스크가 있다, 크다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적정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명정보 결합인데요. 사실 가명정보 제도의 꽃은 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CRM 부서, 데이터 분서가 있어서 우리 데이터는 그래도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회사 데이터와 결합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가맹정보제도 하에서는 가맹정보에 대해서는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회사 간,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간의 가맹정보의 결합은 반드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개 이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신용정보법에서는 데이터 전문기관 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가맹정보를 결합해서 어떤 밸류를 얻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제가 이제 가맹정보 결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이해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해도를 높인다의 개념보다 확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고객 정보는 우리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내가 온라인 기업인데요, 이 우리의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디를 다니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맹 정보를 결합을 하면 나의 고객들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합을 하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고객의 어떤 사상, 고객의 행태, 고객의 특성들을 확장해서, 무한대로 확장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측면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데이터의 품질,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고요. 완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보시면 이빨이 빠져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네, 그러고 우리 회사를 벗어나 버리면, 예, 내가 병원인데요, 병원을 퇴원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데이터는 없는 거죠. 네, 완결성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네, 카드사의 카드 결제 내역인데 그거는 총 금액만 나오죠. 어디에서 썼다까지만 나오죠. 그런데 리테일에, 예, 우리가 편의점에 포스 정보와 결합을 하면 실제 그 고객이 삼각김밥을 사 먹었는지, 도시락을 사 먹었는지, 음료수를 사 먹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로 모델 학습,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인공지능의 어떤 정확도를 올리려면 결국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데이터를 또 확장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검증하는 이런 이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주로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결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가맹정보 결합 사례인데요, 2011년 7월 기준으로 한 105건 정도의 결합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정보들이 점점 교통, 유통, 인터넷 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실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뭐 이런 가맹정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 사례들을 좀 5가지 영역에 7개 결합 사례를 좀 진행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빨리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출 심사 모형인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이 있죠. 요즘은 오픈 마켓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의 신용도는 판매 실적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양질의 제품들을 클레임이 없이, 예, 잘 판매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판매하고 있는지, 그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은요, 금융회사가 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정보를 결합을 해서 판매점들, 온라인 판매점에 특화된 대출 상품 모형을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요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라이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죠? 대리기사 분들도 있고, 택배 배달원, 플랫폼 노동자들이 금융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예, 신용도에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와 신용도 정보, 또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결합하면 그분들의 특화된 어떤 금융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맹정보 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파일러라고 하죠. 청년층, 기존의 금융 이력이 없는 고객들의 기존의 어떤 생활 패턴들을 가지고 신용도를 분석해서 이 사람의 뭐 특화된 신용 평가 모형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화물차 안전 운행 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 평가 모델인데요.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 안전 운행 장치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운행을 하면 그 운행 기록은 교통안전공단에 기록이 됩니다. 이 정보와 그 운전자의 신용 정보를 결합을 해보면 이 안전운전과 신용도와의 어떤 상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전운전 이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용도에 반영을 한다거나 금융 상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결제 정보, 밴 정보를 통해서 상권 분석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살짝 사례에서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전체 금액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포스 단말기에는 승인 번호를 가지고 무엇을 사 먹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우리의 고객들이 실제로 삼각김밥을 얼마나 사 먹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인데요. 소비자 금융회사들은 이런 니즈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업권별로 데이터가 다 나눠져 있죠. 은행, 증권, 카드, 손해보험, 생명보험. 우리의 고객들이 다른 금융에서는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고요. 뭐 대출 정보와 신용 평점 정도를 가지고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서 많이들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 시범 사례예요. 우리가 암센터나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의 암 수술을 하고 이분들이 퇴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언제 돌아가셨을 때 어떤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 건보공단의 진료 정보들을 결합을 하면 암 수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어떤 이유로 돌아가시는지, 얼마나 사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이것들을 다시 역으로 돌려서 이런 만성질환, 암 수술에 대한 예후에 대한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암 환자에 대한 예측 연구가 됐고요. 뭐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심플한 건데요. 사실 키사에 스팸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찍힙니다. 그런데 키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통신사에는 그 전화번호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실제로 신고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실제로 이제 분석한 케이스입니다. 봤더니 남자분들이 주로 스팸을 많이 받으시고 50대에서 신고 비중이 높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하면 50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다음 케이스는 상권 분석입니다. 뭐 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의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들 오는지 이런 것들 궁금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통신사의 데이터, 동선 정보, 이동 정보들을 결합을 하면 주로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들이 관광 쪽에 많이 활용이 돼요. 뭐 부산에 오는 고객 중에 강원도에서 오는 고객들은 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주로 사는지, 어디를 주로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맹정보 결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 유사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결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민감하기도 해서 우리가 가맹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를 잘 드러내기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례는 이 정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수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면서 사실 정부에서도
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생각보다 활용이 안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7월 28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한 26개 정도 이제 과제가 나왔고요.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4차위 데이터 투기 보호 활용 분과에서는 이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촉진 대책 중심으로 안을 제시를 하고 계속 챙겨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실패할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제도에 좀 다가가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 떨쳐버리시고 가명 정보를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이 4차 산업 시대의 데이터 좋은 제도의 어떤 그 과실을 잘 택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